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뭐 정부 셧다운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혼조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보이더니 뭐 1시 반서부터 뭐 쭉 장을 올려서 결국은 플러스로 모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셧다운이 이제 확정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두려움을 많이 주는데 과연 정부 셧다운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드디어 4.5 트릴리언 달러죠. 시총을 돌파를 했습니다. 뭐 대단하고요. 또 그 틈을 타서 코어웨이브도 좋은 소식이 있어서 뭐 10% 넘게 상승을 했고요. 금과 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인만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종목 점검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상승 추세를 유지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기를 그저께 시장이 이렇게 도지의 캔들을 마련했다. 그러면 상승에 있을 때는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만약 어제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는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지금 시장이 발현이 됐습니다. 뭐 이때도 한 2% 빠지고 올랐고요. 이때도 한 2% 빠지고 올랐고 지금도 한 2% 고점에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굉장히 탄탄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어제는 역시 대형주들이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소형주들, 중형주들이 좀 강보합에 끝났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했다.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 셧다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요즘에 많이 들으시죠. 이 단어만 들으면 왠지 모르게 시장이 흔들릴 것 같고 빠질 것 같고 내 주식 계좌가 손실이 날 것 같고 이런 불안감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이 정부 셧다운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같은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 셧다운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는데 아주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통장에 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은행에서 결제 승인을 안 해줘서 체크카드를 쓰려고 그러는데 체크카드에서 결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체크카드 들고 뭐 상점에 뭐 사러 갔는데 은행 시스템이 뭐가 잘못돼서 은행에 돈은 있는데 그게 결제가 안 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정부 셧다운의 핵심은요. 미국 정부에 돈이 없어서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바로 의회하고요. 백악관이 국가 예산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아직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정부기관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승인을 못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 결과 정부의 일부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산은 합의 실패입니다. 의회는 매년 정부가 어떻게 돈을 쓸지 계획을 짜서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기한을 넘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자금 조달 중단입니다. 뭐 첫 번째 원인과 이어지는데요. 이렇게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은요. 당연히 많은 정부 기관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됩니다. 즉 예산이 통과 못했으니 돈을 이제 못 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바로 정치적 교착 상태죠. 사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번에 정부 셧다운의 원인이라고.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팽팽하게 맞서면서 예산안을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버티다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셧다운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럼 정부가 완전히 멈추는 건가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정부 셧다운이 발생해서 국가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들은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항 보안, 군사작전,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들은 멈추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비필수적인 것들, 그런 서비스들은 중단되거나 지연이 될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국립공원 방문자센터가 문을 닫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업무가 중단이 되고요. 여권갱신이나 세금 환급 처리 같은 행정 업무들이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정여행을 가는데 부모님들이 휴게소에서 뭘 먹을지 다투는 바람에 그 싸우는 바람에 차가 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셧다운은 사회 곳곳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무원들입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한 많은 공무원들이 강제로 무급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중에 대부분 급여를 돌려받기는 하지만 당장의 생계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음은 정부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일하는 기업들입니다. 정부 사업이 중단되면서요. 사업 지연은 물론이고 매출 감소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 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국립공원 같은 주요 관광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관광객들이 줄고 관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권 발급이나 비자 처리 같은 행정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정부 셧다운의 핵심은 자금 부족이 아닙니다.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의 문제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망해서 돈이 없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습니다. 이건 마치 통장에는 돈이 가득한데 부모님이 도장을 안 찍어줘서 돈을 못 찾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이 본질을 이해하셔야 투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셧다운 소식이 들려오면 당연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제 그제 같은 일이었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단기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경제 데이터 발표가 지연되거나 국방이나 인프라처럼 정부와 밀접한 사업에 속한 기업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셋째, 장기적인 영향을 보면요,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셧다운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대부분 단기에 그쳤고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시장은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섣부른 패닉 매도는 금물이고요. 오히려 필수 소비자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주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혹은 현금 비중을 조절해서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셧다운이란 예산안 합의 실패로 정부 기능이 일시적으로 조금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원인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쓸 승인을 못 받아서다. 필수 서비스는 유지되지만 일부 서비스는 중단될 수 있다. 그 다음에 투자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주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결국 정부 셧다운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대비해야 할 하나의 시장의 그런 이벤트일 뿐입니다. 자, 이제 엔비디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제 좀 시장이 이제 불안했는데도 엔비디아는 시총 4.5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시총이요 3,300조입니다. 원이죠. 근데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2.3조 달러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2배 크기입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맥세븐 종목들 쭉 보게 되면요, 아마존보다도 우리 대한민국 시총이 작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의 시총은 대한민국 전체 시장보다 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어마어마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엔비디아가 4월 달에 저점 찍고는 진짜 칙칙폭폭 쭉 올라왔죠. 그리고는 이제 좀 조정을 받나 싶었을 때 이 구름대를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이제 최고점을 뚫었는데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200불까지는 충분히 보인다? 이렇게는 보이는데 한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한번 엔비디아는 제 포트에 꼭 가져갈 종목입니다 하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엔비디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제 명신상부한 AI 시대의 황제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죠. 많은 투자분들이 지금 같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과연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뜨겁은지 한번 그 본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바로 AI 컴퓨팅의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챗GPT 출범 이후에 생성형 AI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세상을 AI가 바꾸고 있습니다. 이런 AI를 만들고 움직이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 즉 인공지능 연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수요가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엔비디아의 GPU가 독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은 더 똑똑한 AI를 만들고 운영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칩, 즉 이걸 레거시 칩들이라고 그러죠.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엔비디아의 GPU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즉 자전거하고 스포츠카의 차이라고 할까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엔비디아의 성장 스토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또 있었죠. 바로 오픈 AI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오픈 AI는 스타게이트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가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0조 원이나 됩니다. 그 금액을 단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오픈 AI는 이 돈으로 10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엔비디아 입장에서 앞으로 수년간 걱정 없는 탄탄한 매수처가 생기는 거죠. 강력한 그리고 꾸준한 하드웨어 수요처를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든든한 우군을 넘어서 이제는 한 배를 탄 공동 운명체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는 빚만 있을 수는 없죠. 그림자도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벤더 파이낸싱 논란이 많습니다.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자기 제품을 사주는 고객사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선순환으로 그걸 또 물건을 사가게 하는 이런 구조를 말합니다. 제품을 팔고 그 판돈의 일부를 고객사에 투자하고 고객사는 그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 제품을 사는 이런 흐름이죠. 이게 꼭 닭고기 가공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치킨 체인 회사한테 돈을 투자하고 그리고 투자받은 돈으로 우리 닭만 사 해서 이제 우리 닭을 사게 하는 이런 그림이나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런 구조가 과연 건전한 성장이 맞는지, 매출을 부풀리는 착시 효과든 아닌지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 경영진은 매력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이 순환고리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중국입니다. 미중 반도체 전쟁의 한가운데 엔비디아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자체 AI 칩 생산량을 2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면서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특정 고성능 엔비디아 칩은 중국에 팔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정책 변화 하나하나가 시장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현대 엔비디아에게 중국 시장은 확실한 성장 동력이라기보다는 언제든 상황을 흔들 수 있는 스윙 팩터, 즉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규제가 풀려서 중국에 수출하게 되면 엔비디아가 칩을 많이 팔 테고 그게 계속 묶여 있으면은 이제 판매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팩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긍정적인 측면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산업 전체의 투자 동향과 엔비디아 미래 로드맵입니다. 현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IT 기업들, 즉 하이퍼 스케일러들이죠.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엔비디아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죠. 미래는 더 기대됩니다. 2026년에는 루벤 아키텍처를 출시할 겁니다. 차세대 아키텍처죠. 당장 오늘 10월 말에는 워싱턴 DC에서 GTC 이벤트를 열고 새로운 소식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AI가 데이터 센터를 넘어서 로봇이나 디지털 트윈 같은 물리적 AI 세상으로 확장될 텐데요. 이 시장의 잠재력까지 고려하면요. 엔비디아의 성장판은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뜨거운 기대감 이면에는 항상 거품 논란이 따라다닙니다. 시장을 오랫동안 지켜본 베테랑 투자자들은요. 현재 AI 시장의 일부가 과열되어 거품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도나도 AI에 과잉 지출을 하면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AI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질 겁니다. 엔비디아처럼 높은 평가를 받던 주식들의 밸류에이션도 와 저거 너무 높다 해서 거품이 많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적과는 별개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되죠. 자,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엔비디아에 투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는 AI 인프라 확장은 계속될 것인가? 그래서 오픈 AI 같은 고객사들이 지금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엔비디아는 지금의 이 압도적인 기술 리더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이제 경쟁사들이 지금 거센 추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능과 소프트웨어 우위를 계속 지켜내야 되는데 과연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수 있을까도 지켜봐야 합니다. 셋째는 규제 환경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질문인데요. 특히 리스크가 큰 중국 시장 상황이 과연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지 혹은 그대로 냉전 체제로 남아 있을지 하는 것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때, 야, 이건 나 뭐 AI 인프라 확장 계속될 것 같아. 기술도 계속 유지할 것 같아. 규제 환경도 더 이상 나빠지진 않을 거야. 좋아질 거지. 하면은 사실은 매수가 맞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황제주 엔비디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현명한 투자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맹목적인 추종이 아니라 꾸준한 분석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서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몰빵은 금물입니다. 항상 분산 투자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꼭 행하시는 지혜를 가지시도록 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 채널 많이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또 좋은 뉴스가 하나 도달을 했습니다. 코어웨이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코어웨이브를 매매를 이제 7월 달부터 해왔죠. 저희가 엑스텐 전략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최근에 이제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엑스텐 전략은 그렇게 많이 설명을 안 드렸기 때문에 제가 언제 날 잡아서 엑스텐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텐 전략이 있는데 저희가 7월 22일 날 처음 엑스텐 전략 개시를 해서 그때 5번 매수하고 3번 매도해서 결국 여기서 이제 저희는 이제 엑짓합니다 하고는 조금 더 오르다가 이제 거기서 바로 꺾여버렸죠. 이때도 한 저희가 34%가 38% 수익 났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내려서 거의 이 AV 합선을 뚫고 내려와서 이제 반등 시도가 이루어질 것 같다 해서 저희가 8월 25일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2번 매수하고 2번 매도해서 지금 현재 44%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8주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실은 11주가 있었는데 여기 138불에서 일단은 이제 프로핏 테이킹을 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수익률이 50%를 넘어갔습니다. 저는 보통 50% 넘으면 일부를 팔아주는 그런 이제 전략을 쓰기 때문에 지금 8주가 있고요. 94불 74센트가 저희 매입 단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44%의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 엑스텐 전략은 이 코어 위브, 뭐 서클 이런 데 많이 적용해서 잘 이제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자, 보면 저희가 여기 보시면 7월 22일 날 125불에 시작을 했고 112불에 또 물타기 했고 111불 90전에 또 이제 물타기를 했고 그다음에 쭉 해서 이제 112불 42 전에 이제 팔았고요, 한번.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또 사고 팔고 이제 본전되면 이제 파는 거죠. 그래서 또 사고 팔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93불 90전에 사고 100불에 팔고 89불 98전에 또 사고 94불 70원에 팔고 그다음에 세 주를 138불에 팔아서 이제 프로핏 테이킹 일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쭉 매매를 이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엑스텐 전략이 믿는 주식에는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향후 차곡차곡 여러 가지 면을 이제 접목시켜서 더 좋은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은 지금 현재까지는 매수 7번 했고 매도 5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왜 갑자기 코어웨이브가 15%나 올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혁명 최전선의 GPU 클라우드 컴퓨팅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코어웨이브입니다. 시장을 뒤흔든 빅뉴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웨이브를 단숨에 시장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것은 바로 이 메타와의 계약입니다. 대규모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인데요. 계약 규모는 최대 14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조 원에 달하면서 지금 2031년 12월까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3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옵션까지 붙어 있습니다. 장기 계약입니다. 코어웨이브 스스로 이 계약을 회사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 무게감은 남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15%까지 갔다 종가에는 한 10%, 11%인가 이제 끝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이 계약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코어웨이브 분석해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코어웨이브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높은 고객의 의존도였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됐죠. 이전까지는 코어웨이브는 전체 매출의 71%를 마이크로소프트 한 곳에서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고객의 결정에 회사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는 매우 높은 집중 위험을 안고 있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번 메타 계약을 통해서 드디어 이 집중 위험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사업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메타와 같은 빅테크 기업이 코어웨이브를 선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코어웨이브는 AI 워크로드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확장 가능한 GPU 클라우드 인프라를 제공하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선수 중에 선수다. 그리고 선수들이 원하는 클라우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파트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AI 시대의 핵심 부품인 엔비디아의 최신 GB300 시스템을 공급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코어웨이브가 더 많은 고부가 가치 계약을 유치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며 회사의 프리미엄 가치를 정당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빅테크 기업과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굉장히 높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 메타가 계약을 했다는 거는요. 그래서 한두 번에 더 좋은 충격이 오진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는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반드시 실행 위험과 앞으로 과제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먼저 142억 달러는요. 확정 매출이 아닙니다. 최대 약정액입니다. 142억까지 사줄게 약속한다 이겁니다. 실제 매출은 메타의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거대한 계약을 이행하려면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를 확장을 해야 되니까요. 인프라를 확장해야 되고 최고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 선수들이 쓰는 AI니까 굉장히 좋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만만치 않은 운영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번 계약에 매우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소식이 전해진 직후 코어웨이브의 주가는 15%가 넘게 급등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장중에 보여줬고요. 월가 애널리스트들 역시 AI 인프라 수요의 강세와 코어웨이브의 차별화된 플랫폼을 높이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를 170불 이상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에 체결한 63억 달러짜리 규모의 엔비디아 계약은 미판매 용량에 대한 안전망 역할까지 해주고 있어서 코어웨이브가 너무 좋게 보입니다. 물론 높은 자본 지출과 수요 변동성은 여전히 주의해야 할 요소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어웨이브는 지금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용량 공급, 서비스 신뢰성 유지, 규모 확장 이런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이번 메타 계약은 더 큰 도약을 위한 견고한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실행에 실패하거나 실제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현재 높은 시장 기대치는 빠르게 식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주가 상승은 고객 다변화와 규모 확장에 대한 약속이라는 기대감을 동력으로 해서 올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들은 이 약속이 어떻게 현실화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합니다. 아직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것들은 주식, 금, 엔비디아, 코어웨이브 이런 것들 다 오르는데 아직 비트코인이 그렇게 많이 올라주지 못합니다. 고점에서 한 13%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이 보면 AV 합선은 그대로 치고 올라오고 또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번 AV 합선 터치하고 한 일주일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갈까 하는데 저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고 있고 비트코인의 이제 확장성,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거다 하고 있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식을 하기 때문에 주식 계좌에 비트코인을 담기가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 대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투자합니다 하고 저희 엑스템포트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20주 사고 있고요. 단가는 341불에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5% 정도 평가손이 나 있습니다. 일단 포트의 6% 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많이 이제 내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항선을 뚫고 여기까지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한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선 가장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는 회사죠. 티커명 MSTR입니다. MSTR은 과연 소프트웨어 기업일까요? 아니면 비트코인 ETF일까요? 자, MSTR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핵심이 이것입니다.
이중적인 정책성이죠. 화면의 그림처럼 MSTR은 두 개의 큰 커다란 원이 겹쳐진 모습과 같습니다. 한쪽은 이 회사의 본업인 소프트웨어 비즈니스가 있고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야에서는 연간 수억 달러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는 견실한 기업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MSTR에 열광한 진짜 이유는요, 이 비트코인 투자 때문에 그렇죠.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MSTR의 주가의 흐름을 결정짓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정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기반으로 비트코인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특별한 기업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MSTR의 비트코인 전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단순히 보유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핵심은 바로 축적입니다. 첫째, 대규모 비트코인 매집입니다. MSTR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며 보유량을 점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둘째, 절대로 팔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몸집을 키워가는 거죠. 이는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마이클 세일러 회장의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셋째는 이 모든 과정을 주간 단위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시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넷째는 이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는 바로 주당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코인을 많이 가지자 하는 건데요. 지난 9월 28일자 기준으로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보면 총 보유량은 64만 31개의 비트코인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얼마에 샀냐면 473억 불 주고 샀는데 그게 코인당 약 7만 3천 불에 주고 샀어요. 지금 한 11만 불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50% 정도 오른 셈입니다. 시장 가치는 73빌리언 달러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리고 이게 지금 마켓캡이 한 91빌리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코인의 시장 가치보다 한 20빌리언이 더 높다. 이 주식의 시총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삽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아마 한 10,000개인가 이렇게 산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히 계속 사고 있다. 돈 생기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한번 쳐보시면 64만 개 현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서 저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그냥 저 대신 비트코인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때 쌀 때도 좀 더 사고 좀 올라도 사고 해서 분할적으로 계속 사주는 ETF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이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이제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을 하죠. MSTR은 회사의 가치를 달러가 아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을 가졌는가로 평가합니다. 저울이 비트코인 쪽으로 기울여져 있는 것이죠. 즉 회사의 모든 재무 활동은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대단한 관점의 전환 아닌가요? MSTR 투자에 따르는 핵심 리스크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째, 당연하게 비트코인의 엄청난 가격 변동성, 그게 바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MSTR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레버리지 효과가 더해져 변동성이 더욱 큽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리스크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사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즉 소프트웨어 사업이 잘 돼야 돼요. 거기서 돈 벌어서 이제 코인을 사는 지금 형국이니까. 그리고 어쩔 때는 돈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으로 이제 꾸준히 산다는 게 멋질 수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와의 상관관계입니다. MSTR이 아무리 회사에서 돈을 잘 벌어도 암호화폐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가 꽁꽁 얼어붙으면 그 영향을 피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이 세 가지 리스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MSTR 투자를 위해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가 발표하는 공식적인 비트코인 잔고와 추가 매집 계획을 계속 모니터링 하십시오. 둘째는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의 성과가 그래도 괜찮아야 됩니다. 그렇게 돈이 들어와야지 그걸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해 주면은 비트코인 전략도 그대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실적 발표 꼭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시장의 장기적인 관점과 반응입니다.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흔들리거나 MSTR의 비트코인 축적 전략을 시장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를 확인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저번에도 아마 MSTR 설명드리면서 그 그래프 같이 겹쳐서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코인 가격 변동성보다는 이 MSTR 주가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도 훨씬 더 빨리 올라갔고 빠질 때도 더 빨리 빠진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데 유념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헤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전통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안정적인 엔진을 장착한 레버리지 비트코인 투자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상승장에서는 그 어떤 투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는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변동성을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결정 전에는 반드시 스스로 충분히 리서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MSTR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좀 시원하게 풀리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계속될 깊이 있는 투자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주변에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런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놀라게 하는 게 있죠. 금입니다. 이게 금년의 금값의 움직임인데요. 횡보했다가 8월 중순서부터 또 무섭게 올라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금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연일 뜨거운 금시장. 그런데 주식도 코인도 아닌 금이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바로 수천 년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확실한 자산으로 여겨졌었죠. 과연 이 상승은 진짜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최근 금값 급등의 원인, 그것을 미국 경제와 연관지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3,800달러를 돌파하고 아마 어젯밤에는 3,900달러 잠깐 돌파했다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대급 상승입니다. 올해만 해도 45% 이상 올랐는데요. 이는 오일 쇼크 시절인 1979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에는 하루에만 1%가 올랐고 안전자산의 또 다른 축이죠. 은은요. 그날 2%나 같이 동방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폭주 기관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체 무엇이 금을 이렇게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 동력을 하나씩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가 상승의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하입니다. 연준은 지난 9월 드디어 올해 첫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서 돈을 넣어두고 이자를 받는 사람들이 이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즉 달러나 채권의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바로 이때 금이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금은 이자를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고금리 시대에는 매력이 없었던 이 금이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의 수익률이 낮아지니 이자가 없는 금의 가치가 오히려 부각되는 이자 없는 자산의 역설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는 바로 불안감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곳곳에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이죠. 이럴 때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게 되는, 그게 바로 금입니다. 위험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안전자산의 왕인 금으로 자금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데이터로도 명확히 증명이 됩니다. 금 ETF 유입된 자금을 보면요. 지난주에만 56억 불, 4주간 176억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기록적인 자금의 금 시장으로의 이동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를 기록적인 자금 유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바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의 움직임입니다. 바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을 사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기축통화인 달러에 대한 위험 회피, 즉 해지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질수록 각국 중앙은행들은 달러 의존도를 낮추고 외환 보유고를 다변화하기 위해 금을 매입을 합니다. 달러를 대체할 마땅한 화폐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글로벌 투자은행 인베스코는 중앙은행들이 미국 리스크 해지 수단으로 금을 계속 매입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매수는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퍼즐은 달러의 약세입니다. 금과 달러는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한쪽은 올라가죠. 최근 달러 가치는 연준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와 잠재적인 무역 분쟁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연초 대비해서 9%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달러로 표시되는 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달러 약세가 금가 상승의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반사이익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큰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도이치뱅크는 2026년 금 목표가를 기준보다 300달러나 올린 4,00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는 얘기죠. 바클레이 역시 현재 금 가격은 과도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만약 연준의 동시성이 훼손된다면 극적인 상황이 오면 금값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어서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월가에서는 금의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 투자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지금 금 시장은 낮은 금리에 대한 기대감,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 중앙은행의 꾸준한 매수, 달러 약세. 사실은 금에 도움이 되는 4가지 요소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호재 세상에서 지금 금이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폭등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장은 항상 순환하고요. 언제든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뜨거운 열기가 언제 식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섣부른 몰빵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어떤 리서치 페이퍼에서 분석을 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금 보유 비중은 미국에서 0.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총 자산에. 그래서 금을 진짜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이제 금으로 자산 배분을 좀 생각하신다. 그러면 총 자산의 한 5% 내외 이 정도가 옳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론입니다. 현재 금값의 급등은 단순한 가격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얼마나 미래를 불안하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 셈이죠. 따라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이 매력적인 건 사실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전체 포트폴리오 안전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분산 투자의 관점에서 금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시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자문 상품 준비 중이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게 삼성증권에 이제 론칭이 되면 바로 한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인백스 GPT @gmail.com에 저기 이메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궁금증이나 질문 좀 있으시면 편안하게 이메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는 100가지 두근거리며 사는 백두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묵묵히 100을 이루는 그때까지 저희는 갈 겁니다. 같이 저희와 동행을 한번 해보시죠. 오늘도 노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